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 사는 범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제 사건 수첩을 한번 펼쳐볼까 하는데요. 때는 1980년 호주의 울룰루. 당시에는 에어즈락이라고 불리던 그곳에서 한 가족이 그냥 평범하게 캠핑을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평범했던 캠핑장에서 정말 믿기 어려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생후 9주밖에 되지 않았던 아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사건은 곧 호주 전역을 뒤흔들면서 아자리아 챔벌린 사건으로 불리게 됐죠. 그렇다면 그날 밤 울룰루 캠핑장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범덕이의 사건 수첩 함께 들여다보시죠. 혹시 여러분 중에 울룰루에 직접 가보신 분 계신가요? 호주로 여행 오면 울룰루를 가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요. 울룰루는 호주 대륙의 가운데 노던 테리토리에 자리 잡은 거대한 바위예요. 그래서 흔히 호주의 배꼽 또는 지구의 배꼽이라고도 불리죠. 높이는 약 350m, 길이는 무려 3km에 달하는데요. 에펠탑보다 높아서 그냥 바위라고 하기에는 엄청 크죠? 멀리서 보면 마치 사막 위에 섬처럼 우뚝 서 있는 모습인데 햇빛이 비칠 때마다 색이 달라져서 붉은 바위라고 불리기도 해요. 울룰루는 수만 년 동안 원주민 아난고족에게 신성한 성지로 여겨져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1980년, 그 당시에도 울룰루는 이미 호주 전역에서 유명한 관광지였어요. 당시 사람들은 이 거대한 바위를 보려고 일부러 이곳까지 와서 바위를 직접 오르거나 근처 캠핑장에서 하룻밤을 보내곤 했죠. 울룰루는 사막 한가운데 도시와는 멀리 떨어진 캠핑장. 밤이 되면 별빛만 가득하고 고요함만이 흐르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제 울룰루의 분위기를 조금 느끼셨을 테니까 본격적으로 사건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1980년 8월 16일, 챔벌린 가족이 울룰루 국립공원 캠핑장에 도착했어요. 아빠 마이크 챔벌린은 뉴질랜드 출신으로 당시 퀸즐랜드에서 목사 일을 하고 있었고요. 엄마 린디 챔벌린 역시 뉴질랜드 출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 자녀와 함께 울룰루로 여행을 왔어요. 첫째 에이든, 둘째 리건, 그리고 막내 아자리아, 이제 태어난 지 9주 된 아기까지 총 5식구가 함께한 가족여행이었어요. 사건이 벌어진 건 그 다음날 밤인 8월 17일이었습니다. 낮에는 울룰루 관광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캠핑장 공동 바베큐 구역에서 다른 여행객들과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해요. 엄마 린디는 둘째 리건과 막내 아자리아를 텐트에 눕혀두고 다시 바베큐 구역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밤 8시쯤 갑자기 텐트 쪽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린디는 놀래서 급히 텐트로 달려갔고 곧 충격적인 외침이 캠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Dingo's got my baby. 딩고가 아기를 데려갔어. 린디가 곧장 텐트 안을 확인했지만 아자리아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딩고가 어떤 동물이길래 아기를 데려갔다는 건지 궁금하시죠? 혹시 호랑이나 늑대 같은 무서운 맹수일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딩고의 정체는 개입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그냥 평범한 강아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아는 귀엽고 집에서 키우는 그런 강아지랑은 달라요. 딩고는 호주 전역에 서식하는 야생 개예요. 몸집이 날씬하고 귀는 뾰족하게 서 있으며 털빛은 황갈색이나 붉은빛을 띠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큰 개는 아니에요. 약간 진돗개랑도 닮았죠? 실제로 보면 크기도 한 진돗개 정도였던 것 같아요. 딩고는 보통 토끼 같은 작은 동물부터 어린 캥거루까지 사냥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날카로운 이빨과 강한 턱을 가지고 있어서 작은 동물쯤은 순식간에 물어가 버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몸무게가 겨우 몇 킬로그램밖에 안 되는 아기라면 어떨까요?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위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딩고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가 흔한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울룰루처럼 외딴 캠핑장 주변에서는 이야기가 달랐죠. 음식 냄새나 쓰레기에 이끌려 딩고들이 밤마다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울룰루 국립공원에서는 사건이 벌어지기 전부터 이미 딩고의 위협이 보고된 적이 있었어요. 공원 내부 문건에는
어린이가 피를 흘리며 물린 사례까지 기록돼 있었고 당시 최고 책임 레인저였던 드릭 로프 씨는 개체수 조절이 필요하다는 보고까지 올렸다고 해요. 게다가 관광객들이 먹이를 주다 보니까 딩고들이 점점 더 대담해졌고 캠핑장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곤 했어요. 아무튼 다시 그날 밤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캠핑장에 있던 사람들은 곧바로 함께 수색에 나섰다고 합니다. 곧 경찰과 국립공원 레인저 그리고 원주민 추적군까지 합류해 본격적인 야간 수색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사막의 깊은 어둠 속에서 시야는 제한적이었고 밤새 열심히 뒤졌음에도 아자리아를 끝내 찾을 수 없었어요. 그 과정에서 추적자들은 텐트 주변과 그 인근에서 딩고의 발자국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텐트 남쪽 외곽에서는 딩고가 무언가를 물고 간 듯한 발자국 패턴과 바닥에 끌린 듯한 흔적, 이른바 드래그 마크까지 남아있었다고 보고됐어요. 그리고 사건 발생 일주일 뒤인 8월 24일, 드디어 중요한 단서 하나가 발견됩니다. 캠핑장에서 약 4km 떨어진 바위지대에서 아자리아가 입고 있던 옷가지들이 발견된 거예요. 피가 묻은 점프수트, 속옷, 그리고 기저귀가 흩어져 있었지만 역시 아자리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 옷들을 발견한 사람은 캠핑객 윌리스, 일명 왈리 구드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어요. 발견된 옷의 상태에 대한 기록조차 엇갈렸던 거예요. 옷의 버튼이 잠겨 있었는지 아니면 열려 있었는지조차 발견자와 경찰의 기록이 서로 달랐던 거죠. 초동 단계에서 증거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큰 논란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텐트 주변의 혈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캠핑객 로우 부인은 작은 웅덩이만큼 피가 있었다 라고 증언을 했지만 초동에 출동했던 모리스 경관은 단지 몇 방울 수준이었다 라고 기록했거든요. 같은 현장을 두고도 이렇게 진술이 엇갈리면서 사건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게다가 바베큐 구역에 있던 목격자들 중 몇몇은 아기 울음이 뚝 그친 직후 텐트 쪽에서 개가 내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이건 딩고가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언이었죠.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딩고가 아기를 데려갔다는 린디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어요. 정말 딩고가 아기를 데려간 걸까? 혹시 엄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던 거죠. 의심은 이미 그때부터 린디와 가족을 향하고 있었어요. 초동 증거가 불분명했던 탓에 사건은 곧 단순한 실종에서 부모를 향한 의혹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이후 사건은 공식적으로 검시 절차로 넘어갔어요. 1981년 2월 20일 앨리스 스프링스에서 1차 검시가 열렸는데요. 바리트 검시관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자리아 챔벌린의 사망 원인은 딩고 공격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죠. 이 검시는 호주 역사상 최초로 법정이 TV로 생중계된 사건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1차 검시에서 딩고의 공격 가능성이 높다라는 결론이 나왔지만 경찰과 일부 전문가들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검시가 잘못됐다면서 린디를 더 강하게 의심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무렵부터 언론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린디의 태도를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아이가 사라졌는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 너무 차갑고 냉정하다. 이런 식으로 린디를 몰아갔죠. 당시 언론은 린디를 두고 Ice Cold Mother, 차가운 엄마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해요. 언론은 이런 이미지를 씌우면서 린디를 마치 비정상적인 엄마로 만들어버렸죠. 여러분,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괴담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괴담이냐? 바로 아기의 이름 아자리아가 광야의 제물이라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자리아는 광야의 제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도우셨다 또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라는 의미라고 해요. 완전히 다른 뜻이었던 거죠. 여기에 또 다른 루머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린디가 아기에게 늘 검은 옷만 입혔다는 루머였죠. 하지만 이것 역시 사실이 아니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물들 중에 검은 드레스가 한 벌 있었는데
언론이 그걸 과장해서 부각시킨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많은 옷들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요. 결국 사람들의 눈에는 린디가 차갑고 비정상적인 엄마처럼 비춰지게 된 거죠. 이 검은 드레스는 대중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괴담을 더 크게 키운 계기가 됐어요. 심지어 나중에 이 검은 드레스와 당시에 퍼졌던 이런 괴담들이 국립호주박물관의 사회적 현상으로 기록될 정도였어요. 잘못된 소문은 그렇게 역사의 일부가 되었고 여론은 점점 린디에게 불리하게 기울어갔어요. 그런데 여기에 종교적 편견까지 겹치게 됩니다. 챔벌린 부부가 속한 교단은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였어요. 저는 사실 종교에 대해 잘 몰라가지고 이 교단을 사건을 조사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이 교단은 18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개신교 계열의 교단이라고 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신도가 2천만 명이 넘고 학교와 병원, 구호기관까지 운영하는 꽤 규모가 큰 국제적인 교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찾아본 바로는 사이비나 이단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인된 기독교 교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1980년대 당시 호주 사회는 가톨릭과 성공회 중심의 문화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소수교단은 아무래도 사람들에게 낯설게 느껴졌고 때로는 이상하다는 시선을 받기도 했죠. 게다가 이 교단은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돼지고기나 해산물을 피하며 예수의 재림을 강조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차이가 당시 호주 사회에서는 곧바로 특이하다는 낙인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언론은 이런 차이를 왜곡해서 보도했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은 린디를 이제 이상한 종교에 심취한 냉정한 엄마로 바라보게 된 거죠. 특히 린디가 사건 직후 비교적 침착하게 행동했던 모습은 종교적 광신도처럼 묘사되며 여론을 더 불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경찰의 의심, 언론의 몰이, 거기다 종교적 편견까지 더해지면서 사건은 단순한 실종에서 엄마가 아기를 죽였다는 가설 쪽으로 기울어갔어요. 그리고 사건은 결국 다시 법정으로 향하게 됩니다. 1982년 노던 테리토리의 다윈에서 열린 2차 검시. 켈빈 검시관은 린디의 진술과 현장 정황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린디와 남편 마이클은 정식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서게 됩니다. 경찰이 제시한 시나리오는 이랬어요. 엄마 린디가 텐트 안에서 아기를 살해했고 그 시신을 차량으로 옮겨 은닉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러 과학적 증거들을 하나씩 내놓기 시작했죠. 첫 번째 쟁점은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흔적이었어요. 검찰 측 법의학 전문가들은 린디의 차, 1977년식 홀든 토라나 안에서 발견된 얼룩 패턴을 영아의 동맥성 출혈 흔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게다가 검사 결과 태아혈색소 반응이 나왔다며 아기의 피가 틀림없다는 식으로 말했죠. 두 번째 쟁점은 아다리아가 입었던 옷의 자외선 사진과 손상 흔적이었어요. 자외선 사진은 일반 빛이 아니라 자외선을 비춰서 촬영하는 기법인데요. 평소 눈에 잘 보이지 않던 얼룩이나 흔적들을 훨씬 더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영국 런던대 제임스 캐머런 박사는 이 자외선 사진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했어요. 아기의 목이 절단된 흔적이 있다. 그리고 옷에 작은 성인 손자국이 찍혀 있다. 배심원단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었죠. 언론은 매일같이 이 재판 내용을 대서특필했고 법정 밖에서는 이미 린디가 범인이다 라는 여론이 굳어지고 있었어요. 1982년 10월 29일 배심원단은 이런 증거들을 받아들여 린디 챔벌린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고 판사는 그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남편 마이클에게도 사체 은닉 혐의가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죠. 그 순간 사건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처음에는 딩고의 공격으로 보였던 사건이 이제는 엄마가 아기를 죽였다는 판결로 굳어져 버린 거예요. 하지만 린디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어요. 전 아기를 해치지 않았어요. 딩고가 제 아기를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1986년 2월 초 울룰루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영국인 관광객 데이비드 브렛이 절벽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였는데요. 그의 시신을 찾기 위해 공원 관리인들과 수색대가 울룰루 일대를 뒤지던 중 뜻밖의 물건 하나가 발견됩니다. 바로 아자리아가 사라지던 날,
점프수트 위에 입고 있었다고 린디가 줄곧 주장해왔던 흰색 마티니 재킷이 발견된 거예요. 마티니 재킷이 뭔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어봤는데 쉽게 말하면 아기용 겉옷이라고 합니다. 보통 점프수트나 드레스 위에 입히는 얇은 흰색 니트 가디건 같은 옷이라고 해요. 사실 린디는 처음부터 아자리아가 그날 이 재킷을 입고 있었다라고 일관되게 말했어요. 하지만 옷이 끝내 발견되지 않으면서 사람들은 없는 옷을 지어낸 거다, 거짓말이다 라며 그녀를 더 의심했었죠. 그런데 이 재킷이 그것도 울룰루 인근 딩고글 근처에서 기적처럼 발견된 거예요. 옷에는 찢긴 흔적과 혈흔까지 남아 있었어요. 이 발견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린디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불과 닷새 뒤 1986년 2월 7일 린디는 마침내 감옥에서 석방됐어요. 곧바로 사건 전체에 대한 재조사도 시작됐죠. 근데 단순히 경찰이 다시 조사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1987년 노던 테리토리에서는 무려 왕립 조사가 열리게 되죠. 조사위원장이 모를링 판사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걸 모를링 왕립조사라고 부릅니다. 왕립조사라는 게 조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영국이나 호주 같은 영연방 국가에서만 쓰이는 제도예요. 정부가 이건 국가적으로 너무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판단하면 연방 총독의 위임을 받아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진상조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경찰 수사와는 차원이 다르죠. 왕립조사는 증인을 직접 불러낼 수도 있고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도 있으며 공개 청문회까지 열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경찰은 범인을 잡는 게 목표라면 왕립조사는 사건 전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됐는지를 국가 차원에서 다시 뜯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궁금하시죠? 왜 굳이 이 사건에서 왕립조사까지 열리게 된 걸까? 린디는 종신형을 선고받고도 줄곧 결백을 주장했어요. 그러던 중 1986년 마티니 자켓이 발견되면서 기존 판결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보다 이 재킷의 발견은 여론을 완전히 갈라놓았어요. 호주 전역에서 정말 엄마가 범인일까? 아니면 딩고가 아기를 데려간 걸까? 라는 논쟁이 뜨겁게 이어졌죠.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노던 테리토리 당국은 이 사건은 국가 차원에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했고, 그렇게 해서 왕립조사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조사에서 기존 유죄 판결의 핵심이 됐던 근거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검찰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린디의 차량 내부에서 피가 발견됐다고 주장했었죠. 근데 그게 사실은 피가 아니었어요. 그 얼룩은 공장에서 차량을 출고할 때 분사되는 방음제 자국이었다고 해요. 그걸 포렌식 전문가들이 피라고 오해했던 거였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자리아가 입었던 옷의 자외선 사진도 문제였어요. 그때 사진 보고 목이 절단된 흔적이다, 옷에 성인 손자국이 찍혀 있다는 해석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재검토를 해보니까 신빙성이 없다고 밝혀졌어요. 옷의 손상은 오히려 딩고의 이빨 자국과 포식 습성으로 설명하는 게 더 자연스러웠고, 손자국이라는 말은 근거 없는 추정에 불과했던 거죠. 모를링 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유죄 판결을 뒷받침할 과학적 증거가 빈약하고 무엇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침내 1988년 노던 테리토리 항소법원은 린디와 마이클의 유죄를 만장일치로 취소했어요. 두 사람은 드디어 공식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거예요. 하지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가족이 입은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1982년 11월 린디는 다윈 교도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딸 칼리어를 출산했는데요. 이걸 또 크게 다루며 대중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어요. 남편 마이클 역시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목사직에서도 물러났고 오랜 시간 언론과 대중의 공격 속에서 버텨야 했죠. 그리고 두 사람은 1991년에 이혼하게 됩니다. 이후 정부는 뒤늦게 책임을 인정했어요. 1992년 5월 26일 노던 테리토리의 정부는 가족에게 총 130만 호주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당시 금액으로 약 10억 원,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25억 정도의 금액이라고 해요. 이건 단순한 합의금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수사와 판결로 한 가족이 겪은 고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징적인 배상이었죠. 호주 법 역사의 중요한 배상 결정으로 남은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딸을 잃은 것도 너무 버거운데 세상 모두가 네가 딸을 죽였다고 손가락질했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마 그 누구라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돈을 받았다고 해서 그런 상처들이 사라지는 건 아닌 거죠. 게다가 1995년 12월 13일 또 3차 검시가 열렸는데요. 결론은 사인을 알 수 없다. 다시 말해 아자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결과였죠. 딸을 잃고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한 가족에게 이런 결론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사건은 수십 년 동안 미궁 속에 머무르는 듯 했어요. 하지만 2012년 마침내 마지막 검시가 열립니다. 바로 4차 검시였죠. 이번 검시를 맡은 건 엘리자베스 모리스 검시관이었습니다. 2012년 6월 12일 그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자리아 챔벌린은 딩고에게 공격당해 끌려가 사망했다. 이 한 문장으로 무려 32년간 이어져 온 논란은 마침내 끝이 났어요. 사망 진단서도 정정됐고 이제 아자리아의 죽음은 딩고의 공격으로 최종 확정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걸까요? 먼저 그 사이 호주 전역, 특히 프레이저 섬 같은 지역에서 딩고가 실제로 아동을 공격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게 한 사례들이 차곡차곡 쌓였어요. 즉, 딩고가 영아와 어린이들에게 충분히 위협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명백해진 거죠. 그리고 생태학적 연구와 법의학적 재검토 자료들도 쌓여갔죠. 이 모든 것들이 근거로 채택되면서 2012년 검시에서는 마침내 법적으로도 아자리아는 딩고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무려 32년 만에 진실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순간이었어요. 린디는 그 뒤로 한동안 책도 쓰고 강연도 하면서 자신이 겪은 부당한 재판과 편견의 경험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월이 흘러 조용히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마이클 역시 언론과 경찰의 잘못을 기록으로 남기고 진실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이어갔다고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투병 끝에 2017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으로만 끝난 게 아니었어요. 호주 사회 전체에 큰 흔적을 남겼고 지금도 계속 이야기가 되는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언론의 선정주의, 대중의 편견, 그리고 사법제도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됐죠. 그리고 동시에 딩고가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도 이 사건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각인됐죠. 그 영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울룰루 국립공원뿐만 아니라 프레이저 섬 같은 관광지에서도 이후 안전 규정이 강화됐고 지금도 곳곳에서 딩고주의 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다고 해요. 또 이 사건은 대중문화 속에서도 강하게 남아있었어요. 1988년 메리 스트립과 샘 닐이 주연을 맡은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어요. 이 영화는 아자리아의 실종부터 수사, 재판, 린디의 수감까지 그 과정을 사실적으로 담아냈는데요. 메리 스트립은 이 작품으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은 또 다른 방식으로 소비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모르게 어디선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A dingo ate my baby. 하지만 원래 린디가 했던 말은 달랐죠. 원래 표현과 다르게 밈으로는 ate 버전이 퍼져나갔어요. 미국의 시트콤 세인필드, 애니메이션 심슨, 모던 패밀리 같은 작품에서도 밈처럼 사용했죠. 누군가의 슬픔을 웃음거리로 말이에요. 린디에게 얼마나 상처였겠어요. 생각해보면 딸을 잃었을 때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람은 부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TV를 틀면 웃음거리로 쓰이네? 이건 진짜 엄청난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죠. 린디는 인터뷰에서 딸을 잃은 비극의 순간이 농담거리로 소비된 건 자신과 가족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고 털어놨어요. 그래서 2012년 최종 검시에서 딩고의 공격이 공식 확인되자 일부 코미디언이랑 방송인들은 사과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호주 사회와 법학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사례로 자주 거론된다고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 언론과 여론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된 거죠. 여러분, 린디에게 벌어졌던 일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언론은 진실보다 더 큰 목소리를 냈고 대중들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 결과 한 가족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떠안게 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름, 바로 아자리아 챔벌린입니다. 겨우 9주라는 짧은 생이었지만 그 작은 존재는 호주 사회와 법의 역사를 뒤흔들며 큰 교훈을 남겼어요.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과거의 비극으로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수사와 편견이 한 가족을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자리아의 명복을 빌며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범덕이의 사건 수첩이었습니다. 구독하시고 다음 사건 수첩도 기다려주세요.